안녕하십니까. 경제하고 언론 3주차 2교시 공부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비자 이론과 수요 곡선에 대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 3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소비자의 그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을 갖다가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그 두 가지 도구,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그 효용함수에 해당하는 것이 무차별 곡선이고, 소비자의 그 예산 제약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예산 제약이죠. 소비자가 이제 소득이 주어졌을 때, 소득과 부재와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소비자가 어떻게 소비 배합을 선택해야만 효용을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 살펴보고, 또 그로부터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우리가 2장에서 공부했던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이제 도출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수요 곡선의 배후에 작용하는 원리.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소비자는 왜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을 증가시키느냐, 또 가격이 올랐을 때 수요량을 왜 감소시키는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당연한 행동 속에 뭐예요? 논리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건데 그 당연한 행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그 뒤에 이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도구 봤으니까 앞에서 본 것은 소비자가 재화 소비에서 얻는 만족감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해가지고 먼저 총효용하고 한계 효용 개념 받고, 그로부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봤죠. 한계 효용은 체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또 소비자가 선택 가능한 재화의 조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이 두 가지입니다.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조건, 어떻게 소비 배합을 선택해야만 효용이 극대화될 것인가. 또 한 가지, 만약에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또는 소득이 변화할 때 소비자의 선택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것을 앞에서 봤던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형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소비자 균형입니다. 책에서 봤을 땐 4절 있죠. 4에서 소비자 균형과 이로부터 이제 수요 곡선을 도출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봤던 두 가지 분석 도구를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균형과 그로부터 또 한 가지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또 찾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어떤 재화, 한 가지 재화만 계속 소비할 때는 한계 효용은 체감했죠. 그 모든 재화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는 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재화를 섞어서 소비할 때 어떤 원리에 따라 소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럴 때 적용되는 법칙이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입니다. 해갖고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게 되면, 그래프에 보시게 되면 예산선이 주어졌죠.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예산선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이거 효용함수를 나타내는 게 무차별 곡선인데 세 개가 있죠. I1, I2, I3 해가지고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무차별 곡선과 가격선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선 밖의 영역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또 예산선 내부의 영역을 선택한다는 말은 뭐죠? 주어진 소득을 다 소비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본 가정이 소비자는 자기가 처해 있는 조건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주어졌으면 예산은 다 쓴다는 전제 하에서 보는 것이죠. 그럼 이 경우 소비자가 예산선 상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산선 상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 밖의 영역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차별 곡선이 I1, I2, I3만큼 주어졌을 때 그 예산선과 만나는 점들이 있죠. 여러 개가 있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점, A점 선택할 수 있죠. B점도 선택할 수 있죠. C점도 선택할 수 있죠. D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점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 만약에 소비자가 A점이나 E점을 선택한다면, A점이나 E점을 선택한다면 무차별 곡선은 뭐죠? I1 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원점에서 멀리 위치한 무차별 곡선일수록 더 높은 만족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A점이나 E점 같은 경우에는 I1이라고 하는 무차별 곡선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적은 만족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예컨대 그러면 자 B점이나 C점을 이 D점을 택한다. B점이나 D점을 택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예요? A점이나 E점보다는 더 높은 만족을 얻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거보다 더 높은 만족을 주는 데가 있죠. I3 상에 위치하고 있는 C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소득과 가격 조건 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점은 A, B, C, D, E 5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것은 뭐예요? I3 무차별 곡선이죠. 가장 높은 만족을 주는 무차별 곡선 I3 상에 위치한 C점에서 두 재화를 배합하는 게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A점이나 E점보다는 B나 D도 선택할 수 있지만 더 높은 만족을 준다. B점과 D점이. 이거보다 더 높은 만족을 주는 게 뭐예요? C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예산선 상에서 선택을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만족을 주는 무차별 곡선 상에 접하는 점. 이걸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C점이 소비자에게 가장 높은 만족을 주는 두 재화의 배합점이 되는 겁니다. 소비자는 C점에서 X제를 갖다가 10단위, Y제를 갖다가 18단위 배합해서 소비할 때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가 된다는 거 이렇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C점이 갖는 특징들을 갖다 확인한 다음에 이로부터 효용 극대화 조건을 도출해야 합니다.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무차별 곡선과 가격선이 주어졌습니다. 이 경우 선택. 가격선 오른쪽 위의 점은 소득을 초과했으니까 이 점이죠. 여기 있는 부분이에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 불가능하다. 또 가격선 왼쪽 아래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더 높은 만족을 주는 점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굳이 아랫부분을 선택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소비자는 이제 예산선 상에서 가격선이라고도 합니다. 예산선 또는 가격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선 상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 예산선 상에서 선택한다면 결국 선택 가능한 점은 A, B, C, D, E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런데 이때 여기서 당연히 가격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계산선 위에 있는 점. 말씀드린 것처럼 A보다는 B, B보다는 C를 선호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보게 되면 E보다는 D, D보다는 C를 선호한다. 당연히 더 큰 만족을 주는 점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현재 주어진 예산선 상에서 C점을 선택할 때, C라고 하는 배합점을 선택할 때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점을 선택해도 C점만큼 큰 만족을 주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점에서 멀리 위치한 무차별 곡선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만족을 나타낸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점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선택 가능한 점 중에서 가장 높은 효용을 주는,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점은 C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점이 바로 소비자 균형점이라고도 부르고요. C점을 갖다 소비자 균형점이라고도 부르고 소비자가 선택한 점이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뭐예요? 효용 극대화점이죠. C점이 바로 효용 극대화점이다. C점의 특징 보시기 바랍니다. C점에서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접하는 거죠. 접한다. 우리가 앞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했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교차하는 점. C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접하는 점이에요.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접하니까 결국 C점에서 뭐예요? 예산선의 기울기하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같죠? 같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효용 극대화 조건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비자의 그 주관적인 선호를 나타내는 게 무차별 곡선입니다. 효용함수예요, 이게. 무차별 곡선이 뭐라 그랬어요? 효용함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처해 있는 객관적인 상황. 이건 객관적인 상황이죠. 왜냐하면 소득하고 X제 가격, Y제 가격은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갖다 고려해가지고 소비자가 선택 가능한 재화의 조합은 5개가 있죠. A, B, C, D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산선이 주어진 상태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한 것이 바로 C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풍선까지 만들어서 집어넣네요. 이렇게 해갖고 C점이 소비자 선택점, 소비자 균형점이다 하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C점인데, 그러면 다른 점하고 일단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다른 점. 그래서 무차별 곡선과 가격선이 주어졌다. 이럴 때 선택은 이것도 우리가 놨네요. C가 점 D가 아니라 이걸 제가 다 확인했었는데 다시 한번 더 점 C가 되겠습니다. 점 C가 가격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입니다. 가격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근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선, 예산선 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교과서에서는 예산선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산선이라는 말을 익숙하게 봐두시고 이걸 가격선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차별 곡선도 여전히 뭐요? 등효용선이라고 많이 써요. 아직도. 등효용선. 하나의 무차별 곡선 위에서는 만족이 동일하죠. 동일한 만족을 주는 두 개와의 배합점을 연결한 선이다. 가지고 무차별 곡선도 등효용선, ISO 유틸리티 커브라고 합니다. ISO 유틸리티 커브 해가지고 등효용선 또는 인디퍼런스 커브 해가지고 무차별 곡선입니다. 그래서 접하는 점이 이제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최대한의 만족을 주는 점이에요. 최대의 만족을 주는 점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데, 자, 지금 C점에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는, 이런 경우 기울기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커피를 X제로 했고, X제, 녹차를 갖다 Y제로 한다고 그러면, 결국 C점에서는 뭐죠? 물론 극한값으로 표시한다면 그런 겁니다.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Y죠. 이게 기울기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울기의 경우에도 크기만 따져요. 여기서는 크기만 따지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산선의 기울기 아니에요. 예산선의 기울기 뭡니까? PY분의 PX였죠. 자, 예산선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선식 Y는 M-PY 마이너스 PY분의 PX 곱하기 X였죠. 그래서 기울기는 PY분의 PX가 되는 겁니다. 물론 식에서도 마이너스 PY분의 PX 곱하기 X죠. 그러니까 거기도 원래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식에서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크기만이 중요하다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조건이 자세히 다 안 나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뭐였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MRSXY였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자, 지금 시간이 걸려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MRSXY 였고 이게 뭐였어요? 이게 바로 MUY분의 MUX였죠. MUY분의 MUX, 이 위에 X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이거 좀 잘못 쓴 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델타 Y분의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계 대체율을 표시할 때는 한계 대체율로 표시할 때는 MUY분의 MUX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MRS XY라고 쓰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쓸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요거는 케이스마다 다르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 대체율 하게 되면은 뭐요? 한계 대체율은 MRS XY 또는 MUY분의 MUX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11판 PPT가 또 새로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좀 맞추려고 했더니 이게 또 엉성한 게 또 나오네요. 생각 없이 만든 겁니다. 이게 김영식 교수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대학원생들 주고 만든 건데 서울대 대학원생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자, 한계 대체율 엄밀하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MUY분의 MUX 또는 MRS XY 이렇게 써야 돼요. 가지고 이것이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요거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오른쪽 거 쓰면 되겠죠. 오른쪽 거 써가지고 MUY분의 MUX 요거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지금 이제 C점은 균형점이고 C점에서는 같았습니다. 한계 대체율과 상대 가격이 같았죠. 근데 A점이라면 어떠냐? 현재 A점이라면 A점에서는 예산선의 기울기하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갖다 비교하는 겁니다. 자, 지금 A점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빨간색 선이에요.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요 선이 바로
이 선이 바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선의 기울기는 직선이니까 똑같죠. 그럼 A점에서는 뭐가 더 큰 거예요? A점에서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큰 거죠. 그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한계대체율입니다. 그래서 A점에서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인 한계대체율이 상대 가격보다 크다. 이럴 때는 결국 뭐예요? 그 윤화의 커피에 대한 주관적 가치가 시장 평가보다 높다는 거죠. 그럼 커피에 대한 주관적 가치가 시장 평가보다 높다면 당연히 뭐예요? 커피를 더 소비량을 늘려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 상태라면 현재 윤화의 경우에는 뭐예요? 커피 구입량을 늘려야만 더 큰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A점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C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점에서 C점으로 간다는 얘기는 커피 구입량은 늘리고, 근데 커피 구입량은 늘리지만은 소득이 제한돼 있잖아요. 소득이 제한돼 있으니까 당연히 녹차는 줄여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윤화가 A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면은 뭐예요? 만족이 극대가 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만족이 극대가 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A점에 위치해 있다면 커피 양을 늘리고 대신 녹차는 줄여야만 되는 거예요. 녹차 소비량을 줄이고 커피 소비량을 늘려야만 효용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럴 때는 커피 구입을 증가시켜야만 더 큰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녹차 소비량을 줄이고 대신 커피 소비량을 늘려야만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C점에 가게 되면 효용이 극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그냥 설명할 필요 없는 거죠. 반대는 반대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원래 반대는 반대다. 그런데 이제 점 2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죠. 입니다. 이의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은 I에 접하고 있어요. 저기 접하는 게 아니죠. 2점에서 무차별 곡선은 I1입니다. 그럼 I1의 기울기예요. I1이라고 하는 무차별 곡선의 2점에서 기울기가 바로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가 된 거 이겁니다. 이거고 예산선의 기울기는 원래 예산선이고 직선이고요. 뭐가 더 커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예산선의 기울기가 뭡니까? 상대 가격이죠. 그래서 2점에서는 상대 가격이 더 크다. 즉 PY분의 PX가 더 큽니다. 한계대체율보다 이것도 한계대체율이에요. 한계대체율보다 PY분의 PX가 더 크다. 이럴 때는 윤화의 커피에 대한 주관적 가치가 시장 평가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현재 2점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커피 소비량은 줄이고 대신 뭐예요? 녹차 수요량을 늘려야 되는 거죠. 녹차 수요량을 늘려야만 효용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2점에 있다고 하면. 이것도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균형점이 아닌 다른 점에 위치해 있을 때 행동을 어떻게 변경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거. 이 점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도 이제 여기서 뒤에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혹시라도 고등학교 때 만약에 경제 배우신 분들은 이거 다 배우신 거예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갖고 이제 조건도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윤화의 커피에 대한 주관적 가치가 시장 평가보다 작아요. 시장 평가보다 작다면 당연히 커피가 큰 만족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커피 구입은 감소시키고 대신 녹차 구입량을 늘려야만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면 커피 소비량은 줄이고 대신 녹차 소비량을 늘려야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C점에서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하고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습니다. 가지고 한계대체율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MRSXY 이퀄 MUY분의 MUX예요. 그렇죠? 이퀄 P와변의 PX입니다. 예산선의 기울기. 그래서 이 점에서는 윤화의 커피에 대한 주관적 가치하고 시장평가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주관적 가치하고 시장평가가 동일하다. 그래서 이 상태가 바로 뭐예요? 더 이상 변화시킬 이유가 없죠. 윤화의 행동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는 균형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C점이 소비자 균형점 또는 소비자 선택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 상태예요, 이게. 자, 이제 C점의 조건을 좀 자세히 만들어 봐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한계 효용 개념 얘기했었죠. 1교시에서 한계 효용. 빵 한 개를 더 먹었다. 빵 한 개를 더 먹을 때 추가되는 효용의 증가분이죠. 한 개를 더 소비할 때 그때 증가되는 총효용의 증가분. 이게 바로 한계 효용입니다. 마지널 유틸리티 해가지고 MU예요.
어떤 재와 한 단위를 더 소비할 때, 이럴 때 추가적으로 얻는 효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그때 추가적으로 얻는 효용을 한계 효용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무차별 곡선상에서는 일단 효용 수준은 동일하잖아요. 효용 수준은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떤 갑자기 또 여기서는 Y 게임하고 폰이 나오네요. 지금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갑자기 커피하고 녹차를 선택한다고 나오다가 쓰지도 않던 갑자기 XJ, YJ가 나오다가 여기선 또 갑자기 게임하고 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진짜 너무 정신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YJ를 줄였다. YJ를 줄이면 얼마큼 줄였어요? YJ를 델타 Y만큼 줄인 거예요. 델타 Y만큼 줄였다. 그럼 당연히 뭐요? 효용이 감소하죠. 이때 효용의 감소분이 얼마냐 할 때, 이럴 때는 델타 Y에다가 MUY를 곱하는 겁니다. 델타 Y에다가 MUY를 곱한다. 반면에 Y는 줄였고 대신 XJ를 늘렸잖아요. XJ를 늘렸다. 요게 이제 아까 좀 전에 그림에서는 A점엔 같은 경우 A, B, C, D 5개 점 중에서 A점에 있을 때 행동의 변화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점에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C점으로 가야 되는 거죠. A점에서 C점으로 가려면 당연히 뭐요? 녹차 소비는 줄이고 커피 소비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녹차 소비를 줄였으니까, 여기 게임이라고 했지만 녹차 소비를 줄였으니까는 효용은 감소할 텐데 그 감소분이 얼마냐 이거란 말이에요. 효용의 감소분이 마이너스 델타 Y 곱하기 MUY, 이만큼 효용의 감소분이에요. 근데 커피 소비를 늘렸잖아요. 커피 소비를 증가시켰으니까 효용이 증가했죠. 효용이 얼마큼 증가했느냐? 델타 X 곱하기 MUX입니다. MUX. 그래서 MUX는 XJ의 한계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A점에서 C점으로 갔지만 효용의 감소분하고 효용의 증가분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같단 말이에요. 같으니까 이걸 갖게 놓는 겁니다. 이퀄.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델타 Y 곱하기 MUY하고 델타 X 곱하기 MUX가 같으니까 결국 한계 대체율이 뭐냐 이거란 얘기예요. 한계 대체율은 MRSXY, 한계 대체율은 MUY분의 MUX하고 같다는 걸 갖다가 간단하게 증명해 보인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계 대체율, 제가 아까 잠깐 써드렸는데 한계 대체율, 그래서 여기서 이제 XJ하고 YJ와 간의 한계 대체율, 그래서 MRS 서브 XY라고 하면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 MUY분의 MUX하고 같다는 거 있죠. 이게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예요. 한계 대체율. 한계 대체율의 크기는 MUY분의 MUX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바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 이제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걸 연결시켜 가지고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조건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사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자,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한다?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에서 두 재화를 배합하면 소비자의 효용은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효용이 극대화 되는 것이다. 근데 접하는 점이니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하고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았죠. 이걸 가지고 조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다? MRSXY다. 이거예요. 그리고 MRSXY는 MUY분의 MUX하고 같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지저분하게 또 써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한계 대체율인데, 한계 대체율은 MUY분의 MUX와 같다. 근데 여기서 MUY 분의 MUX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단 이걸 먼저 봅시다. 맨 밑에 거 먼저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요 앞에 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 앞에 거. 자, 여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MUY분의 MUX. 그리고 여기 MRSXY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PY분의 PX 아니에요. 자, 이 두 개가 같다는 거, 이게 효용 극대화 조건입니다. 자, 한계 대체율 MUY분의 MUX하고 예산선의 기울기 상대 가격 PY분의 PX가 같다는 거, 이게 효용 극대화 조건이에요.
이게 효용 극대화 조건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 효용 극대화 조건인데 이걸 약간 변형시킵니다. 약간 변형시키면 오른쪽처럼 나오죠. 자, 이걸 변형시키면 자, 오른쪽처럼 나옵니다. 자, MUY분의 MUX 이퀄 PY분의 PX니까 이걸 약간 변형시키면 어떻게 돼요? MUX 나누기 PX가 돼요. 또 이퀄 MUY 나누기 PY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 XJ 한계 효용을 XJ 가격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뭘까요? 가격으로 나눴으니까 이론어치의 한계용이죠. XJ 이론어치의 한계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앞에 있는 거 요게 XJ 이론어치의 한계 효용. 오른쪽 거는 뭐예요? 역시 YJ 이론어치 한계용이죠.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각 재화마다 이론어치의 한계용을 구하는 거예요. 각 재화마다 이론어치의 한계용을 구한 다음에 그 이론어치의 한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두 재화의 소비를 갖다 결정하면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각 재화 이론어치의 한계용이 같도록 두 재화의 소비량을 정한다. 그럼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한다. 그래갖고 이럴 때 이걸 합리적 소비라고 하는 겁니다. 합리적 소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론어치의 한계용을 갖도록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론어치의 한계용을 갖게 만든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 재화마다 이론어치의 한계용을 갖도록 만든다. 해가지고 이걸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앞에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어떤 재화든 간에 그 재화의 소비량을 증가시키면 한계용은 체감한다는 거.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고. 그러면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이런 재화를 여러 가지 배합해서 소비할 때 어떻게 소비를 해야만 효용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럴 때는 각 재화마다 이론어치의 한계 효용을 구해가지고 그 이론어치의 한계 효용이 같도록 소비량을 정하면 소비자의 효용은 극대가 된다는 거죠. 물론 주어진 소득 범위 내에서. 이게 바로 한계용 균등의 법칙입니다. 가지고 이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건 또한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조건이에요. 이게. 자, 조건을 먼저 도출하고서 이제 여기서 내용이 이걸 가지고 또 설명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 위내용이에요. 위내용. 이걸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조건을 만드는 이게 순서가 잘못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 이쪽이 더 크다. YJ 이론어치 한계용이 더 큰 경우에요. 만약에 XJ 이론어치 한계용보다 YJ 이론어치 한계용이 더 크다. 이럴 때는 같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같게 만드는 방법 뭐예요? 같게 만드는 방법 MUY는 줄이고 요거 지금 PY하고 PX는 시장에서 주어진 거예요. XJ 가격, YJ 가격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가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MUX나 MUY죠. 근데 이 경우에는 MUY를 작게 만들어야죠. MUX를 크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재화의 소비량을 증가시키면 그 재화의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 그럼 YJ 한계용을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YJ 한계용을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YJ 소비를 어떻게 할까요? 늘려야 되는 거죠. YJ 소비량을 늘려야만 YJ의 한계용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상황이라면 YJ 소비는 늘리고 대신 XJ 소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XJ 소비는 줄여야 되는 거죠. YJ 소비는 늘리고 XJ 소비를 줄임으로써 효용 극대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아래는 반대입니다. 아래 이 경우에는 MUX가 더 크잖아요. XJ 이론어치 한계용이 더 크죠. 그럼 이럴 때는 MUX를 작게 만들어야만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MUX를 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한다? XJ 소비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XJ 소비량을 갖다가 증가시켜야만 된다. 대신 YJ 소비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XJ는 늘리고 YJ 소비량은 어떻게 한다? YJ 소비량은 줄여야 되는 것이죠. 줄여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효용 극대화 조건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소비량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 얘기가 나중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 나왔습니다. 이제 각 재화마다 뭐예요? 이론어치의 한계용. 각 재화마다 이론어치의 한계용이 같을 때 총효용이 극대가 된다.
그래서 이걸 또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정리하셨죠? 나왔습니다. 여기가 결론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생활과 경제학 해가지고 효용 극대화와 결혼의 경제학 해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좀 약간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결혼의 경제학 그래서 효용 극대화와 결혼의 경제학 나왔고, 이 결혼의 경제학이라고 해서 이거 설명하는 학자는 미시간 시카고 대학의 베커 교수예요. 시카고 대학의 베커. 노벨 경제학상 받은 학자인데 원래 그 시카고 대학에서 밀턴 프리드만 이후에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는 윌리엄 슐츠입니다. 왜냐하면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산적인 능력을 자본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자본 개념을 갖다 처음 도입한 인물이고, 그 인적 자본 개념을 통해서 그걸 좀 더 발전시킨 학자는 베커입니다. 물론 베커도 나중에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슐츠 교수는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입니다. 그러니까 휴먼 캐피탈 개념을 갖다가 처음 도입함으로써 노벨상을 탄 학자인데, 뭐냐면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다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결혼의 경제학 나와 있지만 이거 말고 뭐 범죄의 경제학, 자녀 수는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런 모든 인간의 행동이 다 뭐예요? 앞에서 봤던 이 모형 가지고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한다. 자, 결혼하게 되면 얻는 게 있죠. 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 마음도 편안해지고 안정을 얻고 뭐 또 효용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뭐예요? 잃는 것도 있잖아요. 결혼을 함으로써 잃는 거. 자유로움, 멋대로 행동하던 뭐 이런 것들, 자유로움, 이런 것들은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다는 거죠. 가지고 이걸 비교해 가지고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녀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 자녀 수가 하나 더 증가했을 때 얻는 거 나가는 거, 이걸 고려해 가지고 선택을 한다는 거죠.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범죄를 통해서 얻는 게 있죠. 강도를 냈다, 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잃는 것도 있죠. 근데 잃는 걸 이제 만약에 걸렸을 때, 잡혔을 때 감옥에 갈 위험인데 확률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잡힐 확률. 근데 대개 이제 감옥 가 있는 애들은 잡힐 확률을 갖다가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선택을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이고, 나쁜 짓 했지만 감옥 안 간 사람들 있죠. 선택 잘한 거 아닙니까? 나쁜 짓이지만 뭐요? 감옥에 안 갔으면. 이런 식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학자가 바로 게리 베커입니다. 게리 베커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 독신인 경우보다 뭔가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자,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나 서비스를 가정이라는 생산 공장에 투입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나 서비스를 가정이라는 생산 공장에 투입한다. 그리고 가정에서 생산되는 음식, 뭐 청소를 해서 깨끗함이라든가, 뭐 자녀 양육에서 얻는 뭐 즐거움이라든가 기쁨, 뭐 이런 것들이 다 효용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걸 비교해 가지고 결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함수 비교해 봤더니 결혼에 따른 효용 수준이 소득이나 교육 수준과 정비례한다는 걸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슬라이드 하나 갖고 나왔지만 뭐 그래도 책에 조금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책에 나와 있는 설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소비자 균형점 봤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비자 균형점의 조건, 소비자 선택점의 조건입니다. MRS 서브 XY equal MUY분의 MUX equal PY분의 PX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MUX 나누기 PX equal MUY 나누기 PY입니다. 그렇게 표시했을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변화합니다. 제약 조건이 변화하는데 제약 조건이 변화할 때 소비자 선택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균형에 이동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소득이 변화하는 경우예요. 자, 소비자의 소득이 변화하는 경우 소비자 선택점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소득이 증가한다. 자,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예산선이 어떻게 변화했죠? 평행 이동했죠.
왜냐면 두제와의 가격은 변화하지 않아요. 두제와의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기울기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세로축의 절편이, 세로축의 절편이 뭐였죠? m 나누기 py, m 나누기 py인데 m이 증가한다. m이 증가하면은 b에서 b 프라임, b 프라임에서 b 더블 프라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a점은 뭐예요? m 나누기 px란 말이에요. m 나누기 px인데 뭐예요? m이 증가하면 a에서 a 프라임, a 프라임에서 a 더블 프라임 옮겨간단 말이죠. 그 예산선이 밖으로다가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자, 소득이 증가한다. 예산선이 오른쪽으로 또는 바깥쪽으로 평행 이동한다. 평행 이동하는 거죠. 자, 평행 이동하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높은 만족을 주는, 무차별 곡선에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소비자 선택점이 결국 뭐예요? Q점에서 소득이 증가하니까 Q 프라임으로, 소득이 더 증가하니까 Q 더블 프라임으로 옮겨갑니다. 소비자 균형점이. 그래서 소비자의 소득이 변화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했죠?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할 때 소비자 균형점이 Q에서 Q 프라임, Q 더블 프라임, Q 트리플 프라임 옮겨가요. 이렇게. 이럴 때 소득 증가에 따라서, 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자 균형점이 Q에서 Q 프라임, Q 더블 프라임 옮겨갔는데, 이럴 때 이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변화해가는 소비자 선택점이 있죠. 소비자 균형점. 이 소비자 균형점을 다 연결해가지고 이걸 소득 소비곡선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자 균형점을 다 연결한 거예요. 다 연결해가지고 이걸 소득 소비곡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두제와의 가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PY하고 PX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울기는 변화하지 않는 거죠. 상대 가격은 불변이다. 상대 가격은 불변인데 소득이 증가한 거예요. 이럴 때 소비자 균형점을 연결한 선. 궤적이라는 말.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엔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궤적이 뭔지를 아셨죠? 영어로 force이고 점들을 연결한 선이에요. 점들을 연결한 선. 이게 소비자 균형점을 연결한 선. 이게 바로 소득 소비곡선입니다. income, consumption curve예요. ICC. income, consumption curve 해가지고 소득 소비곡선입니다. 우리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정상재, 노멀 구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죠. 뭐예요? 열등재, 인피리어 구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소득 소비 곡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어느 한쪽으로 구부러지지 않고 쭉 뻗어나갔잖아요. 그렇죠? 어느 한쪽으로 구부러지지 않고 쭉 뻗어나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앞에서 봤던 소득 소비 곡선의 경우에는 X제도 정상제, Y제도 정상제죠. 왜냐면 소득이 증가했는데 두제와의 구입량 다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X제나 Y제 모두 뭐예요? 정상제라는 거죠. 이제 소비자 균형에 변화하는 것 중에 두 번째가 가격이 변화하는 경우예요. PX, PY 두 가지 가격이 있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X제 가격이 변화한다고 가정할 겁니다. X제 가격이 변화한다. 근데 X제 가격이 변화해가지고 X제 구입량이 변화했어요. X제 가격이 변화했는데 X제 구입량이 변화했다. 이럴 때 이걸 우리는 가격 효과라고 합니다. 프라이스 이펙트라고 그래요. 가격 효과. 그제와의 가격이 변화했더니 그제와의 수요량이 변화한 거예요. 가격 효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XJ 가격이 변화했는데 YJ 구입량이 변화했단 말이에요. 가격이 변화한 건 XJ인데 YJ 구입량이 변화했어요. 이럴 때 두제와는 뭘까요? 앞에서 봤죠. 2장에서 봤죠. XJ 가격이 변화했는데 YJ 구입량이 변화했다면 YJ는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 X제 가격이 변화했는데 YJ 구입량이 변화했다. X제 가격이 변화할 때 YJ 구입량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해가지고 이것도 탄력성으로 측정했잖아요. 이럴 때 탄력성이 뭐였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본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또 두 번째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세 번째 본 탄력성이 있죠. 교차 탄력성이 있었죠.
교차 탄력성 가지고는 정의가 그렇게 했습니다. YJY 가격 변화율분의 XJ 수율량의 변화율이에요. 가지고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두저와는 대치제다.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두저와는 보완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교차 크로스 일레스틱.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 한 제와의 가격이 변화했는데 다른 제와의 구입량이 변화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걸 뭐라고 하느냐? 크로스 이펙트 해가지고 교차 효과라고 합니다. 크로스 이펙트 해서 교차 효과. 자, 이것도 이제 그림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림 가지고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여기서 변화한 것은 XJ 가격이 계속 하락한 거예요. XJ 가격이 하락하니까 처음에는 구입 가능한 XJ 양이 A점에서 가격이 하락하니까 구입 가능한 XJ 양이 증가해가지고 A 프라임. 또 가격이 더 하락하니까 구입 가능한 XJ 양은 A 더블 프라임까지 이동한 거예요. 자, B점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B점이 변화하려면 자, B점이 뭐였죠? M 나누기 PY. M 나누기 PY니까 M이 변화하든지 PY가 변화할 때 변화하는 거예요. B점은.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XJ 가격만 하락하니까 예산선이 BA에서 BA 프라임, BA 더블 프라임 이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전보다 더 높은 만족을 주는 무찰보고선에 접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소비자 선택점이 P점이었지만 접하는 점이죠. 접하는 점. 자, 무차별 곡선 I1하고 예산선이 접하는 점 P점. 그러다가 XJ 가격이 하락하니까 예산선이 이동을 했고 예산선이 이동하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높은 만족을 주는 I2라고 하는 무차별 곡선에 접하게 되는 거예요. I2에 접하게 되다 보니까는 소비자 선택점이 P점이 되는 거예요. 요즘 P'이 되는 거죠. XJ 가격이 더 하락했다. 예산선이 더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높은 만족을 주는 I3라고 하는 무차별 곡선에 접해가지고 소비자 선택점이 뭐냐? P 더블 프라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XJ 가격이 계속 하락하니까 소비자 선택점이 P에서 P 프라임에서 P 더블 프라임 움직인 거죠. 이럴 때 XJ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소비자 균형점이 이동을 했는데 이때 이동하는 소비자 균형점 있죠. P 프라임, P 더블 프라임 이걸 다 연결한 선을 가격 소비 곡선이라고 합니다. 가격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 해가지고 PCC라고 그래요. 가격 효과. 가격 소비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격 소비 곡선 안에 보면 자, 지금은 이제 여기 아직 설명이 또 나올 거지만 지금 슬라이드가 어떻게 옮겨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XJ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소비자 선택점이 P점에서 P 프라임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리로 옮겨오니까 XJ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이리로 옮겨온 거예요. 옮겨왔는데 옮겨와서 보니까는 XJ 구입량은 어떻게 됐나요? P에서 P 프라임. XJ 구입량 증가했죠.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XJ 가격 하락했으니까 XJ 구입량 증가했겠죠. 근데 이때 또 뭐가 있느냐 하면 P에서 P 프라임으로 왔단 말이에요. YJ 구입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YJ 구입량도 요만큼 감소했죠. 자, 지금 여기서 점선 갖고 연결하면 나올 텐데 그건 안 하겠습니다. 안 해도 되죠. 여기 P 프라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점선 찍어서 연결하면 나올 텐데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YJ 구입량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교차 효과죠. 이게 바로 교차 효과입니다. 변화한 건 XJ 가격인데 XJ 가격만 변화했는데 YJ 구입량도 감소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 YJ 구입량이 감소한 경우이지만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선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예산선에 따라서 가격 소비 곡선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격 소비 곡선이 이렇다고 하면 XJ는 구입량이 증가했지만 YJ 구입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라면 YJ 구입량이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PCC가 처음에 P에서 P 프라임으로 해가지고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XJ 구입량이 증가했지만 YJ 구입량은 감소한 것이다. 근데 만약에 하늘색처럼 우상향한다면 PCC가 우상향한다면 YJ 구입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XJ 가격이 하락했는데 YJ 구입량이 빨간색처럼 감소했다면 두자와는 뭐예요? XJ 가격이 하락했는데 YJ 구입량이 감소했다. 두자와는 대체제. 반면에 XJ 가격이 하락했는데 하늘색처럼
YJ 구입량이 증가했다. 이럴 때는 뭐예요? 두 자와는 보완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차 효과도 확인하셔야 돼,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YJ 구입량이 변화한 효과, YJ 구입량이 변화한 효과가 무슨 효과다? 교차 효과다. 그러니까 교차 효과인데 이거는 교차 효과는 결국 XY 두 자와가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걸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자, 가격 효과의 크기입니다. 가격 효과의 크기. 처음에 XJ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균형점이 여기서 옮겨갔잖아요. XJ 구입량이 어떻게 MM'만큼 증가했죠. 처음에 MM'만큼 증가했죠. 이게 바로 뭐예요? 가격 효과죠, 이게. 세로축에서 YJ 구입량이 변화한 것은 교차 효과고 가로축에서 XJ 구입량이 변화한 것은 가격 효과입니다. 가격 효과는 얼마? MM'. 그 다음에 XJ 구입량이 더 하락했다. XJ 구입량이 더 하락해서 균형점 1로 갔잖아요. P'으로 갔죠. XJ 구입량 증가했죠, 이만큼. 이게 바로 가격 효과예요. 이럴 때 가격 효과는 M', M', 이거예요. 이게 바로 가격 효과입니다. 반면 이제 세로축에 있는 YJ 구입량이 변화하게 되면 이 효과는 뭐다? 교차 효과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 소비 곡선 나왔습니다. XJ 가격이 변화할 때, 물론 YJ 가격이 변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XJ 가격이 변화할 때 소비자 선택점을 다 연결한 게 XJ 가격이 계속 변화할 때 이럴 때 변화하는 이동하는 자, 소비자 선택점을 다 연결한 선, 자, 균형점을 다 연결한 선이 뭐다? 가격 소비 곡선이다. 그래서 B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P, P', P 다 연결한 게 바로 가격 소비 곡선입니다. 자, 이제 가격 소비 곡선에서 자, 가격 효과가 있었죠. 프라이스 이펙트. 가격 효과 해가지고 프라이스 이펙트가 있었는데 이 프라이스 이펙트를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소득 효과하고 대체 효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에 한번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에 2주차에서 수요 공급 이론할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냐면 예컨대 가격이 하락했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했다. 자, 수요량이 증가했다면 그 이유가 뭐냐?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 거.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뭐예요? 가격 효과죠.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가격이 하락하니까 다른 재화에 비해서 이 재화의 가격이 더 싸진 것이다. 다른 재화에 비해서 이 재화의 가격이 더 싸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예요? 다른 재화 대신 이 재화의 구입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재화 대신 이걸 더 사는 거란 말이에요. 뭐예요? 대체 효과. 또 한 가지, 가격이 하락할 때 왜 수요량을 증가시키느냐? 가격이 하락하니까 실질 소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의 소득이지만 전부 다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실질 소득이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소득 효과라고 그랬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또 분해해 가지고 볼 거예요. 어쨌든 간에 커피 가격이 하락할 때 커피 수요량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왜 증가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커피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소비량이 증가한 효과. 이걸 우리가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인컴 이펙트예요. 반면에 커피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상대 가격이 달라진 거죠. 상대 가격이 달라져 가지고 다른 재화보다 커피 값이 더 싸졌단 말이에요. 다른 재화보다 커피 값이 더 싸졌기 때문에 커피를 더 많이 사는 것이다.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대체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더해진 거예요. 가격 효과를 갖다 분해해보면 분해한 겁니다. 이걸 분해해보면 소득 효과하고 대체 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갖다가 분해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XJ 가격이 하락했다고 그랬습니다. XJ 가격이 하락했는데 최초의 균형점은 P점이었죠. 이 상태에서 XJ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예산선이 BA에서 BA'로 달라졌죠.
가지고 소비자 선택점이 P점에서 P'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자 P에서 P'으로 옮겨갔으니까 XJ 구입량이 증가한 거 아니에요. 이때 XJ 구입량이 증가한 M 프라임, 요게 전체 효과죠. 전체 효과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뭡니까? 가격 효과입니다. 근데 이 가격 효과 안에 소득 효과하고 대체 효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해하는 겁니다. 뭐 분해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자 소득 효과를 갖다가 분해해냅니다. 그럼 소득 효과를 제거하면 나머지가 뭐예요? 대체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득 효과를 제거하려면 P'에서 자 소득 증가분만큼을 다시 감소시켜 보는 거예요. P' 상대 가격이 변화한 상태에서 자 실질 소득이 다시 감소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지고 원래 무차별 곡선 I1에 접하도록 예산선을 갖다가 평행 이동시킵니다. 원래 무차별 곡선 I1에 접하도록 지금 BA'이라고 하는 예산선을 갖다가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켜가지고 원래 무차별 곡선 I1에 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옮겨간 게 바로 요거예요. 이게 이렇게 옮겨간 겁니다. 옮겨갔다. 가지고 여기서 접하는 점이 Q점이 나오죠. Q점이 나오는데 결국 자 Q하고 P' 비교한다면 결국 뭐예요 이건? 자 소득 변화 효과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P'하고 자 Q하고의 사이만큼 요만큼이 바로 소득 효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만큼이 소득 효과예요. 가격 효과 전체 중에서 요만큼이 소득 효과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전체 가격 효과에서 소득 효과를 제거했으니까 나머지 효과는 뭐예요? 대체 효과죠. 나머지가 바로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이고 요게 바로 대체 효과입니다. 요만큼이 대체 효과.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가격 효과 중에서 소득 효과를 갖다가 분해내면 나머지가 대체 효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가격 효과라고 하는 게 소득 효과하고 대체 효과를 합한 것만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대체 효과를 갖다 먼저 제시하고 있는데 엄밀하게는 뭐예요? 소득 효과를 먼저 설명해 가지고 이걸 제거하면 나머지가 대체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체 효과의 경우에는 뭐예요? 대체 효과의 경우에는 P점하고 P'만 비교해 보세요. 이게 대체 효과인데 P점과 Q점 비교하는 겁니다. P하고 Q를 갖다 비교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 P하고 Q를 갖다가 요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은 P하고 Q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은 뭐예요? 이게 소득 효과였잖아요. 요걸 제거하고 나머진 것이 대체 효과니까 대체 효과는 P점하고 Q점을 갖다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P하고 Q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졌죠. 그래서 처음에 예산선의 기울기가 BA였는데 Q점에서 예산선을 따져보니까는 뭐예요? 기울기가 달라진 거예요. 기울기가 달라졌고 이와 관련된 게 바로 뭐예요? 대체 효과죠. P하고 Q를 갖다 비교했을 때 대체 효과. 예산선의 기울기가 다릅니다. Q점에서는 예산선이 B' A0 요 예산선에 접하고 있는 것이고 P점에서는 뭐예요? BA에 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상대 가격이 변화한 거예요. 상대 가격 변화에 따라서 XJ 구입량이 변화한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대체 효과죠. 그래서 여기서 최초의 균형점은 P인데 커피 이용요금이 상승했다. 가격선이 BA로 이동했다. 그래서 이전과 동일한 만족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 A0, A' 또는 B'만큼의 소득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격선 B'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아래 B' A0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균형점 Q0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P하고 Q 사이에서 XJ 구입량이 변화한 거, 이게 바로 뭐다? 대체 효과다 하는 것이고요. 설명 좀 어렵게 해놨습니다. 사실은 소득 효과를 갖다 먼저 한 다음에 이걸 나머지가 바로 대체 효과다. 원래 대부분 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체 효과 해가지고 상대 가격의 변화에 따른 XJ 구입량의 변화 해가지고 이걸 먼저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뭐 자꾸 아래 위에서 뭐가 좀 떨어지는데 원 같은 게 떨어지는데 지금 표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도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또 대체 효과가 더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대체 효과는 무차별 곡선이 볼록하다. 자, 무차별 곡선이 볼록하다. 원점에 대해 볼록하죠. 가지고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고 있는데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경우 지금 이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린 상황. 이 상황에서 대체 효과는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를 주의하셔야 돼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마이너스라고 해서 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지금 XJ 가격이 하락한 거 아니에요. XJ 가격이 하락했는데 XJ 구입량이 대체효과에 따른 XJ 구입량은 증가한 거 아니에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 구입량이 증가했다. 반대 방향이죠.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 아니에요. 그럼 대체효과는 뭐예요?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볼록해가지고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경우라면 대체효과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변화한다는 거죠. 대체효과는 항상 마이너스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 갖다가 정상제, 열등제, 기펜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걸 비교를 해요. 그 대체효과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음이다. 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어떤 책에서는 이걸 잘못 설명하는 책들이 있어요. 교과서인데. 왜냐면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했다. 수요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상승할 때는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원래 1961년도인가에 나온 존 힉스의 프라이스 이율이라고 하는 가격론이라고 하는 교과서가 있고 거기에서 바로 이걸 효과를 갖다가 언급한 겁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그 책에서도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면 마이너스다. 가격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플러스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시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 사실 이 내용이 그동안 국내에서 옛날부터 뭐 사법시험이라든가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뭐 공인회계사 이런 자격증 시험, 공기업 입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 이 내용이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됐던 거예요, 이게. 대체효과를 갖다가 항상 마이너스인데 이걸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마이너스고 하락할 경우에는 플러스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억하셔요. 여기 좀 정확하게 나와서 다행인데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대체효과는 정상제건, 열등제건, 기펜제건 대체효과는 항상 마이너스예요. 물론 전제는 뭐다? 무차별 곡선이 볼록해서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경우 대체효과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대체효과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의 이동이에요.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의 이동이다. 여기서 지금 본 것처럼 뭐예요? P에서 Q로 간 거 아니에요? I1이라고 하는 같은 무차별 곡선을 위해서 봐야 되는 거죠. 같은 무차별 곡선인데 상대 가격 변화에 따라서 소비점이 움직인 거니까 동일한 무차별 곡선 위의 이동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커피 구매량이 M0만큼 증가한 것이 대체효과다. 특히 그 부호 신경 쓰셔야 됩니다. 다른 책에 잘못 나온 책들이 꽤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대체효과는 항상 음이라고 하는 거. 물론 전제가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체효과는 무차별 곡선 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는 거. 이걸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살표 하나 집어넣으려고 지금 클릭했는데. 자, 반면에 이제 소득 효과입니다. 소득 효과는 명목 소득은 일정하게 변화가 없습니다.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실질 소득의 증가 효과가 생긴 거죠.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커피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실질 소득의 증가 효과가 생긴 겁니다. 명목 소득은 변화가 없는데.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가격선이 BA 프라임에서 B 프라임 A0로 움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B 프라임 A 상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P 프라임인데 여기서 소득 효과를 제거한 것이 Q까지 P 프라임하고 Q 사이에서 이걸 제거한 거죠. 이 사이에서. 그래서 가격선이 BA 프라임에서 새로운 균형점 P 프라임까지 갔고 가지고 커피 구매량이 일단 M0 M 프라임만큼 증가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해 본다면 커피 가격 하락이 커피 구매량에 미치는 효과, 대체효과 더하기 소득 효과다 하는 것이고, 자, 정상제의 경우라면 정상제라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잖아요. 가격 효과는 뭐예요? 마이너스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가격 효과 마이너스예요. 근데 대체 효과는 모든 재화의 경우 다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럼 정상제라면 소득 효과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정상제인 경우. 네, 부호가 나왔으니까 이제 마무리 해드리는 겁니다. 정상제라면 대체 효과도 마이너스, 소득 효과도 마이너스, 가격 효과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 더하기 소득 효과만큼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림에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요만큼의 소득 효과를 뺀 나머지가 대체 효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만큼이 M0, M'이고 여기서 이제 나머지가 대체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M0, M'이 되는 거죠. 소득 효과가 M0, 소득 효과가 M0, M'이고 대체 효과가 왼쪽 부분 M0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갖고 요 관계 마무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하고 대체 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는 거. 자, 가격 하락의 효과 해가지고 무차별 곡선이 볼록하고 우하향한다.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얘기죠.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면 대체 효과는 항상 구매량을 증가시킨다. 구매량을 증가시키니까 가격이 하락했는데 구매량이 증가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다?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대체 효과는 항상 마이너스예요. 대체 효과는 항상 마이너스. 소득 효과는 정상제라면 구매량을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정상제 구매량이 증가하면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열등제의 경우에는 자, 실질 소득이 증가했는데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열등제의 경우 소득 효과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됩니다. 가격은 하락했는데 구입량은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실질 소득이 증가했는데 구입량은 감소한단 말이죠. 가격이 하락했는데 구입량이 감소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호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고 플러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열등제인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대체 효과가 플러스의 소득 효과보다 더 커요. 이게 열등제의 경우. 이거 비교하면 안 되죠. 위에 거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이거 아니죠. 압니다. 이건 아닙니다. 아니고 위에 있는 대체 효과하고 비교하는 거죠. 대체 효과하고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의 대체 효과보다 플러스의 소득 효과가 더 크냐 작으냐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소득 효과는 그렇다. 그래서 열등제의 경우에는 구매량 감소니까 가격은 하락했단 말이에요. 가격은 하락했는데 구매량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그럼 부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득 효과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기펜제가 있는데 기펜제는 절대적 열등제라고 그랬죠. 기펜제. 이게 수요 법칙의 예외 현상입니다. 옛날에서 기펜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학자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일랜드에서는 감자가 주식입니다. 감자를 왜 좋아서 주식으로 하느냐? 아니에요. 밀농사가 안 됩니다. 밀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감자를 주식으로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도 밀을 좋아하지. 감자는 열등제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해 감자 농사가 대풍이 드는 겁니다. 풍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수요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실제로. 풍년 들어가지고 가격이 하락했는데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상한 현상이죠. 모든 작업을 하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해야만 정상인데 가격은 하락했는데 수요량이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이제 논문을 써서 보고를 했고 이때부터 이런 재화를 기펜제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 이런 걸 기펜제라고 해서 수요 법칙의 예외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열등제예요. 기펜제라면. 그래서 기펜제라면 절대적 열등제가 되는 것이고 열등제니까 일단 뭐예요? 열등제니까 소득 효과는 마이너스예요. 열등제니까 소득 효과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고.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대체 효과는 항상 마이너스예요. 정상제건, 열등제건, 기펜제건 대체 효과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소득 효과는 어떠냐? 소득 효과는 정상제의 경우에 마이너스예요. 반면에 열등제의 경우 마이너스란 플러스란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기펜제라면 절대적 열등제니까 소득 효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기펜제는
플러스의 소득 효과가 마이너스의 대체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플러스의 소득 효과가 마이너스의 대체 효과보다 더 크다. 그리고 자, 정상제라면 이게 반대예요. 정상제라면 마이너스의 여기 위에서 얘기했던 마이너스의 소득 효과가 있었죠. 이 마이너스의 소득 효과가 마이너스의 대체 효과보다 더 크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건 절대적 열등제이기 때문에 기펜제의 경우에는 뭐냐? 소득 효과가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의 소득 효과가 마이너스의 대체 효과로 딱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해가지고 가격 효과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가격 효과는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압도함으로써 가격 효과는 플러스가 돼. 가격이 하락할 때 구매력이 감소했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요 아래 나와 있는 요 말이 가격 효과라는 건데, 가격 효과가 뭐란 얘기예요? 가격 효과는 플러스라는 거죠. 이거 참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여기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는데 지금 글자를 제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는 가격 효과입니다. 가격 효과인데 요거는 두 개를 더한 거예요.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를 더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소득 효과입니다. 여긴 정상제입니다. 정상제. 여기 열등제입니다. 열등제입니다. 여기 기펜제입니다. 자, 정상제나 열등제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가격 효과는 정상제인 경우 마이너스, 열등제도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기펜제는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입니다. 근데 대체 효과는 정상제건 열등제건 기펜제건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 블록해가지고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면 대체 효과는 다 마이너스예요. 다 마이너스. 근데 소득 효과는 정상제의 소득 효과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열등제의 소득 효과는 플러스란 말이죠, 이게. 열등제, 기펜제도 절대적 열등제예요.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근데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한 게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왜 그러냐? 열등제는 마이너스의 대체 효과가 플러스의 소득 효과보다 큰 거예요. 열등제는. 근데 기펜제는 어떠냐? 기펜제는 플러스의 소득 효과가 마이너스의 대체 효과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가격 효과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이렇게 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가 돼야 되는 건데 앞에서 대체 효과는 제대로 얘기를 해놓고서 지금 여기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여러 군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근데 대체 효과는 얘기를 해놓고 여기서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앞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죠. 대체 효과는 모든 제와의 경우 대체 효과는 다 마이너스라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양의 대체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이게 지금 11판 PT를 만들면서 뭐가 좀 에러가 났습니다. 에러가 크게 났는데 이 저자 문제죠, 사실은. 근데 뭐 저자야 또 뭐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또 뒤집어 씌우겠죠. 출판사에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1962년에 나온 힉스가 쓴 가치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정리해드린 이 내용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자,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자, 기펜제는 절대적 열등제, 반드시 열등제예요. 기펜제는 항상 열등제다. 지금 가격 하락의 효과에 관한 가격 하락의 효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격 하락의 효과 해가지고 여긴 정상제, 열등제, 기펜제 나왔습니다.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 효과는 뭐예요? 대체 효과는
다 증가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떠냐? 다 증가합니다. 정상재건, 열등재건, 기펜재건 간에 뭐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다 증가해요. 더 증가한다는 얘기가 결국 뭐예요?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증가니까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이거는 대체효과는 다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소득 효과는 증가하니까 마이너스고 감소하니까 플러스죠. 플러스다. 근데 가격 효과는 뭐냐? 가격 효과는 정상제인 경우에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인데 이거 두 개 더한 거 아니야. 두 개 더해가지고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열등제의 경우는 뭐냐? 열등제의 경우에는 증가니까 마이너스인데 왜 그래요? 이게 이거보다 크니까.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니까. 기펜제는 어떠냐? 기펜제는 마이너스의 소득 효과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소해가지고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건 지금 제대로 해놓고서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이게. 근데 여기서도 지금 부호는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도 본문에서는 대체 효과가 마이너스라고 나왔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 하락의 효과. 그래도 중요한 거 아니까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제시해 놓은 거네요. 또 여러 군데 시험 문제에서 많이 언급되니까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일 오래된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 안 나온다. 그냥 사람들이 안 사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다 정리해서 집어넣긴 했습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펜제와 관련된 현상입니다. 말씀드린 걸 들은 게 기펜제가 1800년대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의 대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감자 가격은 상승했다. 이럴 때는 감자 가격은 상승했고 감자 소비가 예전보다 더 늘어났다. 가격은 올라갔는데 감자 소비가 늘어났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풍년 들어가지고 가격이 폭락했는데 감자 가격은 뭐예요?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한 겁니다. 이런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가지고 로버트 기펜이 이걸 발견해가지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름을 따가지고 그때부터 이걸 기펜제라고 하는 겁니다. 열등제 중에서도 열등제예요. 분명히 열등제인데 기펜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재화를 기펜제라고 해가지고 수요 법칙의 예외 현상, 수요 법칙의 예외 현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수요 곡선을 도출해야 합니다.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데, 자,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도출하느냐? 자, 가격 소비 곡선에서 도출하는 겁니다. 가격 소비 곡선에서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거예요. 뭐 간단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저 위에서는 지금 XJ 가격이, 자, 지금 요즘은 변화가 없죠. YJ 가격은 변화가 없는 거죠. YJ 가격은 변화가 없고, 자, 가격선에서 예산선에서 아래쪽만 변화했으니까 XJ 가격만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XJ 가격이 P1에서 P2, P2에서 P3로 하락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표시해놨습니다. P1, P2, P3 해가지고 이제 이럴 때 예산선이다 하는 거죠. 가격이 P1일 때 예산선, P2일 때 예산선, P3일 때 예산선. 근데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예산선이 이동을 하고, 예산선이 이동하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높은 만족을 주는 무찰 곡선을 접하는 거죠. 가지고 A점, B점, C점으로 해가지고 소비자 선택점이 옮겨간 거예요. 이럴 때 A점과 B점, C점을 연결한 선이 이게 뭐다? 이게 바로 가격 소비 곡선이죠. 근데 가격 소비 곡선에서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XJ 가격이 P1일 때 XJ 구입량이 얼마예요? P1. XJ 가격이 P2일 때 XJ 구입량 얼마? XJ 구입량은 X2. X2 요만큼이죠? X2. XJ 가격이 P3가 되니까 XJ 구입량이 X3가 된 겁니다. 그럼 이때 P1, X1, P2, X2, P3, X3 있죠. 이걸 가로축에 대한 커피 수량인데 세로축에다가 가격을 표시해가지고 가격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본 P1, P2, P3 표시한 거예요. 가지고 P1에 해당하는 XJ 양이 얼마? X1. P2에 해당하는 XJ 양이 얼마? X2. P3에 해당하는 XJ 양 얼마? X3. 여기죠. 여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A점, B점, C점에서 A점, B점, C점에서 공간을 바꿔가지고, 공간을 바꾼 거죠. 세로축이 달라졌으니까. 세로축이 달라졌으니까 공간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공간을 바꿔가지고 A', B', C'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다 연결했다. 이게 뭡니까? 수요 곡선이죠. 자, 수요 곡선 어디서 도출되는 거예요? ABC를 연결한 선이 PCC입니다. 이게 PCC죠? 자, PCC에서 이 수요 곡선이 나온 거예요. 가격 소비 곡선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격 소비 곡선을 공간을 바꿔서 세로축에 가격을 표시해 가지고 가격 소비 곡선을 공간을 바꿔서 다른 형태로 표시한 것이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자, 수요 곡선은 가격 소비 곡선에서 도출된다는 거. 다시 얘기하면 가격 소비 곡선을 공간을 바꿔서 표시한 것이 수요 곡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앞에서 우리가 소득 소비 곡선도 있었는데, 자, 소득 소비 곡선에서는 또 도출되는 곡선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공부하는 수준은 약간 벗어나긴 하는데, 소득 소비 곡선에서 도출되는 곡선을 엥겔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득 소비 곡선에서 엥겔 곡선을 도출한다. 그리고 가격 소비 곡선에서 수요 곡선을 도출한다. 이것들도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인데 지금 엥겔 곡선까지는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가격이 P1일 때 X1만큼 구매한다. P2로 하락하면 X2만큼 구매한다. P3까지 하락하면 X3를 갖다 구매한다고 그랬죠. 가지고 요 구매하는 점을 공간을 바꿔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개별 수요 곡선, 자, 가격과 구매량 간의 관계죠. 가격과 구매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다?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결국 가격 소비 곡선에서 자, PCC에서 도출된 거예요. 가지고 수요 곡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하향하면 수요 곡선. 그리고 이 수요 곡선 안에, 즉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건데 무슨 효과가 반영돼 있다?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다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왜 증가하느냐? 일부는 대체 효과 때문이고 일부는 소득 효과 때문이다. 앞에서 얘기했던 설명에 대한 결론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자, 지금은 개별 수요 곡선이고 앞에서 봤지만 개별 수요 곡선을 갖다가 수평적으로 합친다고 그랬죠.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치면 이것이 시장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소비자의 자, 수요 곡선을 다 합치게 되면 우하향하는 자, 부드러운 형태의 시장 수요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 수요 곡선에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기펜제 있죠. 이런 현상을 찾기가 어려워요. 어떤 특정한 개인의 경우에는 기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시장 수요 곡선에서는 이런 현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펜제에 대한 수요 곡선은 어디까지나 개별 수요 곡선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고 시장 수요 곡선에서는 찾기가 어렵다. 자, 기펜제 수요 법칙의 예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 자체는 기펜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기펜의 역설이라는 말도 많이 언급되는 거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기펜의 역설, 기펜스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펜의 역설에 해당하는 이런 재화를 기펜제고, 기펜제는 수요 법칙의 예외 현상으로 제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적어도 수요 법칙의 예외가 될 정도라면 항상 열등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절대적 열등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수요 곡선인데, 자, 개인의 수요 곡선이죠. 개인 수요 곡선을 갖다가 어떻게 수평으로 합친 거죠. 수평합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가로축에 있는 수량을 합치는 거예요. 수량을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합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호와 수지의 수요 곡선을 갖다가 수평적으로 합쳐가지고 시장 수요 곡선이 된다. 그래서 원래 이런 것도 수요 곡선 합치는 것도 식으로 또 해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좀 더 경제학 깊게 공부하실 때는 그런 것도 하셔야 돼요. 자, 생활과 경제학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희생번트와 수요 법칙 나와 있죠. 세크리파이스 번트 해가지고 야구에서 희생번트, 타자가 뭐예요? 자신의 공격 찬스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웃됐지만 주자를 갖다가 할로 더 진루시켰죠. 그래서 이제 타자의 공격력이 증가할수록 희생번트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타자의 공격력이 증가할수록 희생번트의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희생번트의 비용이 증가하면 당연히 희생번트가 어떻게 해요?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의 이러한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결국 인간의 행동을 연구해가지고 이걸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그 게리 베커가 나왔었지만 그 게리 베커처럼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다 경제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번트건 뭐 결혼이건 범죄건 다 여러 가지 그 비용 개념하고 편익 개념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얻는 편익과 나가는 비용 이걸 가지고 다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팀 게임당 희생타와 홈런 수를 갖다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표시해 놓은 건데 참 또 야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야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책의 두 번째 저자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 전 서울대 총장인데 그래서 그 정운찬 교수가 야구를 워낙 좋아해 가지고 야구 얘기가 또 책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도 많이 알고 하니까 그 데이터 가지고 또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시해 놨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네요. 다 뺐어야 되는 건데. 자, 다음은 소비 선택의 사회적 요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수요에 대해서 다 본 거예요. 수요. 2장에서 자, 수요와 관련해 가지고 수요의 결정 요인도 봤고 수요 법칙, 수요 곡선 다 그려 가지고 탄력성까지 다 설명을 했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게 정상적인 수요죠.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 정상적인 수요고. 근데 이런 그 정상적인 수요 말고 정상적인 수요에서 좀 버긋나는 수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갖다가 라이벤슈타인이라는 학자가 라이벤슈타인이 이런 걸 비기능적 수요라고 해서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요는 기능적 수요고 이런 것이 아닌 나머지는 비기능적 수요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자 비기능적 수요 중에 하나가 자 셀러브리티 이펙트가 있습니다. 유명인 효과예요. 유명인 효과. 자 유명인사가 사용하는 상품을 갖다가 따라서 소비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소비하는 제품을 따라서 소비하는 겁니다. 소비함으로써 기분이 좋죠. 그래서 나도 걔들하고 똑같아 뭐 이런 거죠. 동일하거나 또는 유행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명인이 사용하게 되면 그걸 따라서 소비하는 거예요. 이런 걸 셀러브리티 이펙트라고 해서 유명인 효과라고 하는데 실제 많이 나타나잖아요. 실제. 제가 어제 나온 신문인가? 어제 나온 신문에 그런 게 나왔어요. 자, BTS 멤버 중에 하나가 BTS 멤버인데 멤버 중에 하나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는데 멤버 중에 하나가 뭐 책을 읽는 게 어디 사진에 나왔는지 뭐 그렇게 나왔대요. 책을 읽고 있는 게. 근데 책을 읽고 있는 게 뭐 사진이라도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왔으니까 그 중에 눈썰미 좋은 애가 그 책이 무슨 책인 걸 알아낸 거예요. 아몬드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 물론 꽤 유명한 책입니다.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근데 그 BTS 멤버 중에 하나가 그 책을 읽는 것이 그 책의 제목까지 밝혀지면서 뭐요? 지금 품절이에요, 품절. 교복은 어디건 못 삽니다, 책을 지금.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난리 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꾸준히 팔리고 있던 좋은 책이고 유명한 책인데 갑자기 뭐요? 주문이 몰려드니까. 대단합니다. 그쵸? 이게 다 유명인 효과예요. 꽤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여기서도 지금 야구선수 누군가요? 손흥민 나왔는데 이전 10판 책인가 9판 책에서는 김연아가 나왔어요. 그래서 김연아가 갖고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 사람들 눈썰미가 좋아가지고 김연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운동복 아니고 딴 거 입었을 때 그 옷이 뭔지 다 알아내더라고요. 그거를 어느 회사가 만든 어떤 제품인지를 알아내가지고 그걸 갖다 밝히니까 뭐예요? 매출이 엄청 증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다음에 또 두 번째 네트워크 외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외부 효과 또는 이걸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래요. 밴드웨건 밴드 이게 무슨 얘기냐? 밴드웨건은 뭐냐면 사실은 두 개 밴드웨건 합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합쳐서 해야 돼요. 옛날에 마을에 서커스가 들어왔다. 마을에 서커스단이 들어왔어요. 그럼 서커스단이 들어왔다는 걸 갖다가 마을을 돌면서 알려야 될 그 사람들이 보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맨 앞에 악단이 탄 차가 맨 앞에 가면은 천천히 가면서 그 뒤에 뭐요? 광대들도 따라가고 동물들도 같이 뭐 코끼리나 이런 거 끌고 가고 해가지고 마을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맨 앞에 그 밴드, 자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가 실려 있는 그 차를 탄 그 차가 한번 쭉 지나가면은 뭐요?
서커스 보러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밴드웨건을 따라간다 해가지고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 상품의 유용성이 더 증가하는 겁니다. 더 증가하고 더 많이 따라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한다 이겁니다. 이걸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밴드웨건 효과를 갖다가 보통 예전에 번역한 책에서는 뭐 편승효과, 편승한다, 편승효과 또는 동행효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밴드웨건 효과를 갖다가 편승효과 또는 동행효과라고 그랬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이준구 교수가 쓴 또 경제학책에서는 이걸 밴드라는 게 악대차 아니에요. 악대를 실은 차. 그래서 악대차 효과다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웨건 효과, 편승효과, 동행효과, 악대차 효과. 사람들이 많이 물건을 사게 되면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또 네트워크, 외부 효과라고도 하는 겁니다. 유용성도 증가하죠.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니까 유용성도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환비용. 전환비용은 바꿀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바꿀 때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만약에 전환비용이 커지게 되면 소비자들은 열등한 기술의 상품을 갖다가 구매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행하게 되면은 뭐예요? 자, 미투 제품 많이 나오잖아요. 비슷하게 만든 제품들. 미투 제품들. 롱패딩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다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소비자들은 열등한 기술의 상품. 시저다. 이런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 나온, 어떤 나라에서 나온 이런 제품들.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따라서 사는데 전환 비용이 커진다. 그럼 당연히 싼 거 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밴드웨건 효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밴드웨건 효과 또는 네트워크 외부 효과 해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편승 효과, 동행 효과, 악대차 효과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재화를 따라서 구매하는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밴드웨건 효과와 배브런 효과라고 나왔는데 좀 전에 그 반대 이 밴드웨건 효과하고 반대되는 효과가 또 있어요. 이게 슬라이드 마지막인데 안 뺀 것 같습니다. 그 네트워크 효과만 중시하고 뺀 것 같은데 원래 밴드웨건 효과하고 반대로 스놉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놉 이펙트 SNOB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SNOB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놉 이펙트. 그래서 이제 컴퍼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건 비교해 가지고 찾아보세요. 꼭 찾아보세요. 스놉 이펙트. 그래서 이거는 뭐 역행 효과라고 합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재화가 있죠. 난 안 사요. 난 특별하니까. 응? 쟤들은 천박해. 누가 많이 산다고 똑같은 옷 입고 다니고 천박스러워. 난 안 사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이걸 반대로 행동하는 거니까 역행 효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역행 효과. 근데 또 백로처럼 고고한 척한다. 좋은 말로 해가지고 백로처럼 고고한 척한다고 해가지고 백로 효과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스놉 이펙트를 갖다가 보통 역행 효과라고 하는데 백로 효과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서울대학교 이준구 교수는 속물근성이다 이거예요. 혼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속물근성이다. 가지고 속물 효과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스놉 이펙트를 갖다가 속물 효과. 이렇게 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밴드웨건 효과를 갖다가 네트워크 외부 효과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원래 네트워크 외부 효과라는 건 뭐냐면 자, 가입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높아져요. 효용성도 높아지고 가입자가 많을수록 통신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통신 같은 경우 자, 사용자가 많고 가입자가 많다. 서비스가 엄청 증가합니다. 지금 포털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걸 네트워크 외부 효과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주로 포털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이 포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가치는 뭐냐? 가입자 수의 가격이 가입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가입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걸 metcalfe의 법칙이라고 해서 IT 분야에서 유명한 법칙이에요. metcalfe의 법칙. 뭐 이것까지 꼭 알아두셔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근데 metcalfe의 법칙은 뭐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뭐 경영학과 같은 경우라면 근데 뭐 경영정보 시스템을 갖다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은 정보 시스템, 행정정보 시스템 이게 교과목에 있나요?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그런 거 하시려면은 그 정보 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 경제를 지배하는 법칙 중에 하나예요. 이게 metcalfe의 법칙입니다.
메트칼프의 법칙 해가지고 역시 그 네트워크 외부 효과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베블렌 효과는 또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소스타인 베블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소스타인 베블렌 아주 괴짜 학자고 성격도 참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더럽다. 그래가지고 책을 썼어요.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유한계급론 더 레저 클래스입니다. 제목은 영어로 더 레저 클래스라고 해서 책을 썼는데 그래서 뭐 워낙 괴짜다 보니까 뭐 대학에 못 있다가 그래도 시카고 대학은 원래 시카고 대학은 이런 사람도 교수로 채용해요. 굉장히 자유분방한 학풍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갖고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일정 기간 가르친 적도 있고 한 학자인데 유한계급론 거기서 뭐예요? 흔히 돈만 많고 돈은 많아요. 물려받은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부를 과시하는 겁니다. 돈이 많다는 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물건 사러 갔을 때 고가의 물건을 사러 가요.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용산의 그 동부이천동에서 본 적이 있어요. 동부이천동 그 한강 따라서 아주 그 비싼 아파트들 있고 사는 사람들도 꽤 비쌌습니다. 옛날에 뭐 장성 아파트니 뭐니 해가지고 장군들만 사는 아파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외국인도 많이 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마트가 있는데 비싼 물건들이 많아요. 근데 누군가가 카페트를 사러 왔어요. 저는 그때 바로 옆에 있었는데 카페트를 사러 와서 주인이 열심히 얘기하면서 뭐 가격도 얘기하는데 딱 물어보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 더 좋은 거 있냐 이게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더 비싼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바로 이 속물이죠. 이게 베블렌 효과와 관련된 거예요. 베블렌 효과는 뭐냐면 돈이 많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그 이런 것들은 뭐냐?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싸면 안 사요. 싸면 안 사고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베블렌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 말을 과시 효과라고 불러요. 베블렌 효과는 우리말로 과시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이제 열등제가 아닌 정상제의 경우에도 베블렌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뭐 고급 카페트다 베블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제의 경우에도 베블렌 효과 및 밴드웨건 효과가 작용하면 가격이 비싸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현상이 항상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현상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외부 효과 관련해 가지고 밴드웨건 효과, 스놉 이펙트, 그 다음에 베블렌 이펙트 그거 봐주시고요. 그와 함께 메트칼프의 법칙도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정상적인 수요의 법칙을 벗어난 약간은 정상에서 벗어난 그런 수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수요 공급, 자, 소비자 선택 이론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 이론 본 거예요. 한계 효용 이론하고 무차별 곡선 이론 본 겁니다. 근데 원래 소비자 선택 이론에는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현시 선호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거보다 좀 수준 높기 때문에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비자 선택의 원리를 갖다가 공부했습니다. 3장에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생산자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요? 생산과 비용. 소비자 봤으니까 다음에 생산자 봐야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시장 볼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집니다. 자,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1교시하고 2교시 합쳐져 가지고 과제물, 출석 과제물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차피 과제물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공부하는 노력을 더 줄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작성해서 두셨다가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한번 더 쉽게 준비하시면 되겠죠. 자, 수고했습니다.